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2강 수업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보면은 DWT 319K, 그러니까 31만 9천 톤짜리 화물이 들어가는 VLCC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VLCC에 대한 자료도 찾아야 되고 등등 해야 되니까 어디부터 시작할지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별 설계 경향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우리 수업에서는 유조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이제 해마다 컨테이너선이나 벌크 운반선이나 등등으로 왔다 갔다 이런 주제가 바뀌긴 하는데 각 해마다 각 해의 주제에 맞는 그런 걸 따로 정리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보면은 올라가 있는 자료인데 여기 MAN이라고도 쓰고 만이라고도 읽는데 그 아마 여러분들 길 가다 트럭 중에 여기 만에서 만든 거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배 관련해서는 배에 들어간 엔진 만드는 회사고 다른 엔진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게 자료들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 자료를 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렸고요. 크게 세 종류인데 프로펄전 트렌드 인 탱커, 그러니까 유조선에 대한 어떤 추진 시스템의 그런 설계 경향, 컨테이너 운반선, 벌크 운반선 그런 게 있죠. 작년에 2021년에는 벌크 운반선 관련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탱커 했고 올해도 탱커죠. 근데 20년에 했던 탱커는 좀 작았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2019년인가? 그 선박 설계 컨테스트 주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탱커 관련한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탱커 설계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앞에 있던 프로펄전 트렌드 책 있죠. 그 책의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탱커 아니면 우리가 유조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특성을 갖는 배인지 좀 설명을 할게요. 사실 탱커라는 거는 그냥 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체 화물, 대개는 이제 기름 관련된 건데 그것만 옮기는 배면 다 탱커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건 VLCC고 거기에서 VLCC 자체는 그 기름 중에서 아직 처리 안 한 거, 그러니까 바로 캐낸 그런 원유라고 하죠.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을 옮기는 배가 이제 우리가 크루드 오일 캐리어라고 하고 그 중에 되게 큰 거라 베리라지거든요. 그런 배를 할 겁니다. 이제 원유는 여러분들이 저기 주유소에서 사는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거랑 좀 다르게 되게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걸쭉하고 막 시커멓고 저기 원유 정제하다 보면은 도로 포장하는 데 쓰는 아스팔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되게 막 끈적끈적하고 밀도도 좀 물보다는 작지만 하여튼 좀 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걔를 옮기다가 유출이 되면은 그 원유를 담고 가는 통이 뭐 터진다거나 등등 하는 이유로 유출이 되면은 이게 되게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분해되지도 않고 막 여기저기 다 떠다니다가 해안에 그런데 모래나 저기 나무 사이 아니 바위 사이에 막 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규정이 있습니다. 원유 유출을 막기 위한 그 규정을 우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유를 대량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짐을 실었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중동에서 유조선에 원유를 가득 채워서 오겠죠. 그 다음에 뭐 부산이나 인천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기 여수 앞바다도 내리겠다. 그런 데서 내리면은 되게 많은 짐을 한 번에 내렸기 때문에 배가 배수량 변화가 커요. 그만큼 배가 엄청 가벼워지죠. 많이 떠요 배가. 그래서 배의 배수량 변화 아니면 흘수 변화가 엄청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원유는 뭐 딱히 운반하다가 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리게 많은 양을 운송해서 그 운송 비용을 낮추는 거를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설계할 때 장점 아니면 쉬운 점은 화물칸이 밀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유 넣는 칸 딱 원유 넣는 통만 들어가 있습니다. 원유만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판을 통해서 물이 넘칠 필요가 없죠. 건연 계산을 하는데 유리해요. 근데 이게 건연 계산이 쉽다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연을 계산하는 규정은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다만 그 중에서 이제 건연이 좀 작아도 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설계가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제 좋은 점은 컨테이너선 보세요. 컨테이너선 단면은 이렇게 위가 터져 있거든요. 그래야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쌓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구조적으로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조선은 위에가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틀림이나 뭐 등등에 더 저항하기가 쉽죠. 그래서 구조 설계할 때 복잡한 게 좀 없다. 이런 게 유조선 설계에서 좋은 점이고, 유조선 설계의 어려운 점은 배수량 변화가 크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짐을 다 실었을 때는 안정적일 텐데, 짐을 다 내렸을 때는 복원성이 어떻게 나오나. 왜냐면 배의 무게 중심은 한참 위에 있고 부력 중심은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원성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복잡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 탱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선 탱커의 크기를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 나오지만 DWT 31만 9천 톤. 그러니까 화물이나 뭐 이것저것 다 실었을 때 31만 9천 톤 기준으로 설계를 할 거예요. 여기에 쓰는 31만 9천 톤의 단위는 뭐냐? 우리는 미터법으로 하니까 1000kg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DWT는 뭐가 다 들어가냐?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화물, 우리가 옮겨야 되는 기름이죠. 원유, 선원이 소지품, 배가 운송하는 데 써야 되는 연료. 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복원성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평형수를 바닥에다 채우죠. 평형수, 식량, 뭐 이런 것들 다 합친 무게가 31만 9천 톤이다. 여러분들 그 설계 참고우선 나오면은, 참조우선,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진짜 31만 9천 톤 나오는지 제가 수업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배가 있을 때 만재 배수량 선을 그어놓고 그 밑에 배수량에서 경하 배수량, 배 자체의 무게를 뺐을 때 31만 9천 톤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이렇게 설계를 했거나 뭐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만재 흡수선이 있겠죠. 그 밑에 부피, 그 다음에 물 밀도, 우리가 소금물 밀도, 이거를 해준 게 뭐가 되냐? 31만 9천 톤 더하기 배의 경하 중량. 근데 경화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경험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다 합친 값이기도 하죠.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화 중량 여러분들이 따로 구할 거고, 여러분들 설계 홀수선 금액이 나오겠죠. 서로 빼준 값이 319K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319K짜리 VLCC인데, 배를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야 돼? 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찾아보면은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유조선 크기 뭐 톤수로 재긴 하는데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작은 유조선들은 우리가 프로덕트 탱커라고 해야 돼요.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냥 원유가 아니라 원유를 정제한 거 있잖아요. 뭐 휘발유 아니면 경유 등등, 그런 거나 아니면 화공약품들에 옮기는 데 쓰는 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많이 쓰는 게 핸디사이즈인데 배가 작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기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기가 커지자면 파나막스라고 해서, 이거는 개론 때 자주 얘기했는데, 그 파나마 운하라고 해서 여기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요.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이잖아요. 근데
사이에 보면 파나마 운하로 뚫고 가는 길이 하나 있죠. 그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의 크기가 파나막스고, 이제 옛날에 파나막스가 좀 작았는데 파나마 운하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큰 배가 못 다녔는데 확장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파나마 운하, 요즘 파나마 운하 넘어갈 수 있는 파나막스가 다르겠죠. 그런 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들 그 프로펄전 트렌드 책에 보면. 그 다음에 아프라막스라는 게 이게 좀 많이 쓰는데 아프리카랑 관련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아프라라고 해서 이게 그 미국에서 화물 운송하는 뭐 요금인가 뭐 그거 책정하는 데 이름인데, 거기서 경제성이랑, 그러니까 배가 크면은 한 번에 많은 짐을 옮길 수 있어요. 경제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항구 수가 제한적이거든요. 배가 크면 항구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적절한 크기라고 내놓은 게 아프라막스예요. 2년 전에 우리 수업했을 때는 DWT 65,000톤이었나? 많이 작죠. 우리 지금 32만 톤짜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5분의 1 그 정도 크기 갖는 지금 말로는 작다고 했는데 그때도 배 길이 한 160m 됐거든요. 진짜 작은 배는 아니에요.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수에즈 막사라는 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 수에즈 운하 찾아보시면은 걔는 어디냐면은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프리카 있고 중동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 통과하는 거죠. 홍해 통과해가지고 지중해에서 인도양 가는 게 아프라막스, 수에즈 막스. 그 얼마 전에 컨테이너선 하나 수에즈 운하 통과하다가 중간에 끼었잖아요. 거기가 수에즈 운하고, 거기도 통과 못할 정도로 더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VLCC라고 부르죠. 그래서 VLCC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를 싹 조사를 해보면은 전체 길이는 LOA 기준 333, 전폭은 61m. 구조 홀수 전에 수업 때 얘기했죠. 이제 규정상 맞춰야 되는 최대 홀수는 22m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배 중에 제일 커요. 제일 큰 배고, 얘는 이제 대량의 원유를 느리게 수송하는 게 그게 목표고, 그 다음에 너무 큰 배다 보니까 아무 항구나 못 들어가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더 큰 배로 ULCC라고 해서 40만이에요. 4만이 아니라 40만짜리 ULCC가 있긴 한데 이건 뭐 더 볼 일도 없겠죠. 근데 의외로 VLCC 자체는, 그러니까 탱커가 지금같이 커진 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탱커는 컸었고, 근데 지금 VLCC는 전체 탱커의 한 10% 좀 안 되는 숫자를 차지하는데, 배가 크잖아요. 전체 수송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륙 간의 원유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커지고 그 주문량은, 그러니까 VLCC의 비율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임이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대형선 주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큰 배들을 더 많이 주문하고 있고, 선주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잘랐다가 다음 영상에서